속도 안 좋고 또 메스 꽂고 또 막 체한 것 같아서 소화제 먹었는데 다음날도 또 속이 안 좋고 또 그 다음날 그러고 이렇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위 내시경도 해봤을 때 네. 별거 없는데요 이런 말 들으셨던 분 계시죠? 왜냐하면 그 증상이 위장이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장관 증상이 두통과 연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통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렇죠. 있죠. 두통도 만성 통증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통은 대표적인 만성통증 질환인데요. 만성통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고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나 어깨 만성으로 아파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두통도 똑같습니다. 3개월 이상,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만성 두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만성 두통을 겪는 인구가 3%나 된대요. 네, 엄청 많은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150만 명이 네네. 만성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만성 두통을 제대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 원래 머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 그리고 만성 두통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통증이 올 때만 아프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가 어느 판 뭐 아플만하게 아프다가 점차 통증이 과민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뇌 자체가 이제 통증 자체에 특화되는 겁니다. 통증 자체가 뇌 자체가 통증이 과민해지는 거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중추감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뭐 뇌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네. 중추감작이랍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만한 자극이 없어도 두통이 오는 거.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 거랑 똑같습니다. 네. 두통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별 이유 없이 툭툭 증상이 그냥 아픈 거네요. 자극이 오면 똑같이 계속 두통이 심하게 오는 특화된 증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만 받을 때 오는 두통이 날씨만 바뀌어도 조금만 피곤해도 이유가 없이 두통이 오는 경우가 오죠. 이게 바로 만성 두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추 감작으로 뇌가 좀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와서 네. 궁금해 하시죠. 내가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 네. 이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한 어떤 경험만으로 볼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두통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어떤 것들이 원인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논문 좀 많이 찾아보고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찾아본 네. 거죠. 통계적으로도 만성 편두통 환자의 26%가 네. 2년 내에 좋아진다는 결과가 2년이면 좋아지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궁금해 찾아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좋아지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것들을 네네. 저의 치료 패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론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성 두통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급성기에 편두통 약물을 너무 남용한다. 그러면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먹는 건 적절하지만 나 안 듣는 것 같아.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먹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 더 드시고 처음부터 2개씩 드시고 네. 뭐 이런 경우? 네네. 적절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물을 계속 먹어서 그 다음에 약물을 먹어도 안 되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도 안 하시고. 그게 남인 거죠. 두 번째로 급성기 두통 때 치료가 효과적이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랑 이어집니다. 효과가 없는데 약물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치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찾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게 만성화되는 거고 세 번째 비만, 우울증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이런 부분들을 만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그래서 만성 두통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뭐 약 진통제. 먹으면 안 좋다니까. 네네네. 이런 참는 거하고 네. 혹은 진통제만 먹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다 상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다시 역조합을 해서 내가 대응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약물의 남용을 줄이는 겁니다. 진통제의 과도한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 두통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파악을 하고 혹시 내 몸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게
게 정말 효과적인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일상생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비만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우울증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두통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완전 필요한 거네. 이미 만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또 만성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뵈면 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쪽 목만 많이 관절이 안 움직이고 뻣뻣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목에서부터 두통의 통증 신호가 계속 입력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까 계속. 뭐 양동이가 계속 채워지는 어떤 요인들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계속 물을 채워주니까. 이때는 목 관절에서 통증 신호가 입력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왜냐면 노출이 덜 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구조, 즉 목의 관절을 바로잡는 것, 근육을 바로잡는 것과 순환, 혈관, 뇌 혈류까지 돌아가는 혈류순환, 그리고 신경의 전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만성 두통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구조랑 순환 두 가지를 동시에 바로잡는 듀얼 플로우 치료라고 그냥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구조와 순환이 같이 개선될 때 만성 두통의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와 강도가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 두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자, 자주 듣는 질문이죠. 두통인데도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증상이 오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일단 편두통 환자분들의 흔한 동반 증상으로 속이 안 좋은 혹은 진짜 구토까지 까지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한 70%에서 80%의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 올 때 이런 속 불편감을 같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막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데 두통이 없이 이런 증상만 계속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검사를 받고 위내시경을 받고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위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화제가 안 듣는 게 위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장 문제가 아니고 머리하고 관계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두통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뇌와 장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미주신경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뇌와 심장, 폐, 위장, 호장, 대장까지 신경이 이렇게까지 긴가요? 가장 긴 신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양방향으로 오는데 네. 여기서 내가 뭔가 대응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봐야 돼요. 즉 미주신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사실 입력되는 신호는 뭔가 그렇죠. 여기서 오는 그렇죠. 걸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미주신경 문제가 생기면 네.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또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체한 느낌이 오겠죠? 위산 분비도 잘 안 되고 장이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소화기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중요한데 편두통이 오면 위장 운동 자체가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네. 위장 자체에서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엎치는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아파서 네네. 먹었는데. 네. 그래서 위장 문제와 같이 올 때는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네. 여기서도 네. 그러면 위장도 좋아지고 두통도 좋아지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속 안 좋고 뭔가 막 체한 것 같고 하면서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이상은 없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특정한 두통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패턴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네. 즉 특정 패턴이 반복된다. 그럼 이제 어떤 두통인지 그 두통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 진단에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두통이 오는지 아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통 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더 좋고요. 네. 내가 두통이 언제 오는지, 네.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네. 동반되는 증상은 무엇인지, 속이 메스꺼움이 이제 동반되는 게 두통의 패턴 중에 가장 흔한 게 그러면 이제 편두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긴장형 두통도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소화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편두통이 아닌데도 머리 아픈 것과 속 메스꺼움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의료진과 판단을 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긴장형 두통인지 편두통인지 두 개가 섞여 있더라도 구분을 확실히 해놔야 치료 방법,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긴장형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편두통은 유발 요인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신경, 혈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하게 나 머리 아플 때마다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온다고 하면 편두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냥 뭉뚱거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책에서도 두통 유형별로 이럴 때 만성호가 되면 속 불편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자세히 정리를 해뒀거든요. 내 두통이 어떤 두통인지 체크해보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진통제를 10일 이상 드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진통제가 두통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아파서 먹는 약이 더 나를 아프게 하냐. 근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체적인 통증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물질을 스스로 분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밖에서 진통제가 들어오면서 이것들 탁탁탁 끊어버리면 뇌가 학습을 해요. 에이, 약이 해결해주네.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시스템을 아예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뇌가 통증에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진통제가 없으면 이제 못 사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점차 증폭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또 진통제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뭐라고 하냐? 약이 이제 개발되고 사람들이 약을 잘 먹다 보니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점차 더 심해지는 패턴들을 보고 이게 약이 문제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아예 진단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드려볼게요. 약물의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과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고 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 날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리고 나의 두통이 원래 두통보다 더 심해졌을 때 이때 약물 과용 두통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트립탄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0일 이상으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걔는 조금 더 몸에 작용을 세게 하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을 자주 먹는다. 이틀에 한 번 먹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료실까지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상당수가 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뭐 타이레놀 한 알이면 됐는데 지금은 2알, 3알 먹어야 되고 안 들어서 안 먹는다는 분이 많아요. 이제 먹으면 안 돼. 왜 안 드세요? 그냥 아프고 말지. 아니면 응급실 가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패턴은 똑같고 이거 위험한 건 아닌데 너무 아픈데 솔직히 가서 똑같으니 그냥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약에 계속 너무 노출이 많이 된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약이 점차 조금씩 먹다가 늘어나면서 자주 먹다가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이다 이럴 때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약물을 드시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진통제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는지 며칠 먹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0일이 넘는다면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해야죠. 이게 약이 대응하면 안 들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건지 그 약 자체에 의존성이 생긴 건지 실제로 약물 과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갑자기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약 먹지 말라 했어. 위험하다고 했어. 하고 끊어버리면 반동 두통이란 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뇌 통증 조절 시스템이 계속 진통제가 오면 이제 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이 갑자기 약도 없어져요. 그러면 통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팍 커지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강한 약을 또 찾게 되면 여기서 또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정확한 상황 파악, 진단하에 이럴 때 약물을 드시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복 유산소 운동 이게 지방 연소에 진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요즘 갓생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공복에 운동을 해야 지방이 잘 빠진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거든요. 네.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써야 되니까 혈당이 없으니까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지방 산화율이 10%에서 20% 높다. 이런 정보가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몸이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를 쓸 때 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근육의 단백질도 같이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단백질 정말 소중하죠. 우리 몸의 근육. 예. 그래서 이 작용을 근육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복 상태가 길면 길수록 운동 강도가 빡세고 높을수록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가 더 오랫동안 고픈 상태에서 네. 더 세게 운동을 하면 지방보다는 나의 소중한 네. 근육이 당연히 지방 연소 되겠죠. 네. 되지만 나의 근육도 같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동안 지방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내내 내 몸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루의 전체 대사량이 네. 더 중요하겠죠. 내 근육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를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1kg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kg당 13에서 15kcal를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내 몸에서 다이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죠. 공복 운동으로 운동 중에 지방을 10%더 태웠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어가지고 하루 기초 대사량이 100kcal가 줄었다. 그러면 1년에 36,500kcal인데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지방으로만 5kg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네. 줄면서 지방이 5kg가 더 찌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공복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살이 안 빠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뱃살만 볼록 나오는 분들. 나는 운동량을 계속 지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공복 운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복 운동 좋다. 그러면 누구에나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와 50대에서 이런 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죠. 20대랑 50대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가지 큰 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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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30대일 때랑 대비해서 근육량이 이미 15%에서 20% 정도는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량이 적을수록 공복 운동할 때 근육이 분해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근육이 적으니까 더 많이 털리는 거죠. 뭐 20대 뭐 이럴 때는 근육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티도 안 나고 괜찮지만 50대는 그런 여유가 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회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밥 먹고 단백질 먹고 적당한 강한 운동하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50대는 회복에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피로도 오래 남고 다음 운동량에도 영향을 주죠. 다음 두 가지는 뭘까요? 아쉬운 게 네. 호르몬도 문제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유지를 못하고 네. 지방을 태우는 게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줄면서 공복 운동을 해도 생각만큼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죠. 힘들기만 하네요. 네, 또 중요한 게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공복 상태에서 막 운동을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저혈당 쇼크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네.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공복 운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하군요. 그러면 왜 아침 공복 운동이 무조건 효과적이진 않다
라고 설명하시는 네네. 건가요? 이것도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침에 일 때 일어나 하고 우리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주면서 네.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일어나 하고 오는 이 네. 콜티졸 호르몬이 또 중복돼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상태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 일어나 이거 하면서 오는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네. 그래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코르티졸이 만성적으로 이제 높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필요하지 않은데도 코르티졸이 높은 상태. 이럴 때는 역설적으로 뱃살이 더 찝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가 이런 호르몬이 있으면은 약간 거미처럼 몸이, 네, 배만 볼록 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체력을 넘어서는 강도로 공복 운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적게 먹어요. 살 빼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데 공복 운동을 계속 하면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그럼 근육이 분해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은 더 축적이 되고 이런 악순환, 뱃살이 찌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네. 억울하긴 해도 네. 너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상태들로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공복 운동을 잘못하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보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더 잘 축적이 되는 건데요. 자, 외형으로 봤을 때 거미와 같은 체형이 됩니다. ET 아시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는,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 뱃살은 찌는 이런 체형이 되실 수 있고, 운동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체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배가 나온다면 혹시 내가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는 아닐까 의심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 근육이 빠지면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근육이 받쳐줘야 피부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탱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수분도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뭔가 얼굴도 운동 열심히 했는데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운동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확 늙는다.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운동하는데 갓생 뭐 하는데 피로해. 엄청 힘들어.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내 몸을 축나게 합니다. 네. 부신이 코르티졸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스트레스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신 피로로 이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에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피곤한 상태가 이런 안 좋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 체형이 이상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이렇게 온다 하면은 내 운동 방식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 운동이 안 좋을 수 있다면 5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방은 줄이면서 몸은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침 공복이 아니면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네. 조금 20대랑 다른 패턴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어떤 힌트를 드리면 운동 전에 단백질을 좀 드셔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공복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은 아니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양은 많지 않게 달걀 한 개 먹는다거나 그린 요거트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먹는다거나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한 스푼 네. 정도 먹는다거나 이러면 위장에 부담은 없는데 근육의 분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까 코르티졸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코르티졸의 근육 분해 작용이 억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킥이죠. 인슐린 반응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면서 지방 연소 모드는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은 태우는데 근육은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거에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이 이제 유지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근육이 소중하고. 손실되지 네. 않도록 하는 네. 거에 집중을 더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의 종류도 아주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뭐 스쿼트, 런지, 뭐 팔굽혀펴기, 뭐 헬스 뭐든 상관없습니다. 큰 근육들을 쓰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60분 정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 종류에 따라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막 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통해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유산소를 하면 지방 연소가 더 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시간대도 좀 참고를 해보는데 내 체형이나 뭐 피곤함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상 후 30분에 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깨우고 네.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아까 단백질 좀 네. 섭취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보세요. 너무 이른 아침에 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아가면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의원은 두통과 목, 뇌혈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책도 결국에 쓰게 됐죠. 그렇죠.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이 두통 환자분들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에 저희 클리닉 링크하고 책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힘드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앤묵 한의원의 차윤경 원장입니다. 사실 두통과 피로, 체중 관리 이런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또 체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목 상태, 두통의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클리닉과 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사 조경하, 차윤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